박원석의 전망,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앞에 좀 뭐 길어져가지고 네. 많이 기다리시게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굉장히 예. 죄송했는데 공유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또 들어가지고 여기 그 테드 이천유님이 10,000원을 또 쏘셨네요. 굉장히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정치권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때 지난주에 정의당 그때 당번이라서 국회에 가서 그때 그렇죠. 열심히 예. 철야 농성을 하셨어요 그때. 뭐 그때 되게 추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뭐 그날 추웠는데 뭐 견딜만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오늘 이제 마지막 지금 국회에서 협상하고 있잖아요. 글쎄요, 근데 뭐 협상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지금 본회의가 개의가 안 되고 있고요. 예. 물론 오전에 이제 비쟁점 법안 몇 가지를 처리했습니다만 예산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뭐 삭감을 좀 해야 된다 이 주장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제 4+1 채널에서 합의해 놨던 예산안이 있었고 여당 입장에서는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그러게요. 마지막 날 나와가지고 지금 협상하자고. 오늘을 넘길 수는 없고 예.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계속 고집을 부리면 예. 4+1에서 합의된 예산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 예. 계속 이제 씨름 중인데 뭐 합의가 임박했다는 설도 들리고 여전히 진통이 있다는 설도 들리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난주 박제 영상 보고서 다시 한번 우리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영상 준비됐나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제가 예상키로는 지금으로서는 악재가 조금 더 커 보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여당도 비슷한 추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에 반해서 자유한국당은 조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내대표를 교체하게 되면 예. 조금 이제 면모를 바꾸는 측면이 있고 이번 주도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정의당은 뭐 선거제도가 통과되고 나야 의미 있는 변동이 있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그냥 보합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네 가지 짧게 얘기하면 대통령 지지율 약보합세 살짝 떨어질 거다. 민주당 떨어질 거다. 한국당 약간 오를 거다. 정의당 낙관적이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일단 우리 지지율 한번 볼까요?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 살짝 떨어졌네요. 정확하게 맞추셨네. 약보합세. 그것도 진짜 거의 살짝 떨어질 거다 그러는데 거의 이제 유지를 했고 그 긍정만 살짝 떨어져서 거의 약보합세라고 그대로 맞아 떨어진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민주당 조금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 살짝 떨어졌나요? 민주당은 살짝 올랐네요. 1%포인트 올랐고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 떨어졌고 그리고 정의당은 7% 올랐습니다. 네. 일단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들어보죠.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떨어지긴 했지만은 뭐 전반적으로는 그냥 유지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버틴 건가요? 악재가 제법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어디서 오르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좀 살펴보니까 예. 오히려 중간층이나 보수층에서는 좀 올랐고요. 보수층에서 올랐다고요? 진보층, 이른바 이제 문 대통령 지지층에서 꽤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그게 아마 이제 김진표 의원의 총리 내정설하고 좀 무관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도 보수층에서는 이제 김진표 총리를 선호하는 인물이고,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나 정의당 지지층이나 여기서는 조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시민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뭐 확정 발표가 나지 않으면서도 지난주 내내 이슈였었는데 그 점이 좀 지지율에 반영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일주일간의 추이를 보면 그런 게 좀 느껴지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이유가 아마도 이 필리버스터 문제로 정기국회를 좀 지지부진하게 만든 게 이 여론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뭐 민식이법 발목을 잡았다라든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그게 굉장히 이슈들이 컸고,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컸고 예산안하고 특히 이제 그 어린이 교통안전법 발목 잡은 게 역풍이 세게 불었고요. 원내대표는 이제 막 선출됐기 때문에 그까지 여론에 반영이 안 됐고 이 이제 정기국회 마지막에 막바지에 왔는데 여기서 어떤 말하자면 리더십과 또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제 막 들어선 심재철 그 원내대표 체제가
안착할 수 있을지 또다시 흔들릴지 그 어떤 전망이 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정의당은 어쨌든 뭐 0.5%면은 그렇다고 아주 적다고 할 수도 없지만 아주 많다고 할 수도 없고 네, 꽤 뭐늘 그 한 오차범위 0.5%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특별한 상승 요인이라기보다도 어쨌든 정의당이 지금 국회에서 농성하고 있고 예. 또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쨌든 관심이 증폭되면서 정의당을 언급하는 뭐 기사량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면 조금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뭐 7%대로 복귀한 거, 뭐 예전에 뭐 10%대보다는 못하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 좀 정치 평론을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네.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이게 비환계 반란이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런 있었는데. 해석이 아무래도 많죠. 이번에 이제 네 팀이 출마를 했는데 전통적인 친박 비박 구도는 깨졌어요. 예. 출마를 보면 친박 비박이 막 어지럽게 조합을 이뤄가지고 그러니까 런닝메이트인데 한 명은 비박, 한 명은 친박 막 이랬어요. 예. 때문에 그 전통적인 친박 비박 구도는 아니었고 그래서 친황 비황 이게 이제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겠냐. 예. 선거 막판에 제일 늦게 출마를 한 김선동 예.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이른바 황심이 실렸다 이런 관측들이 많았고 실제 초재선들 중심으로 황교안 대표가 선호하는 후보는 김선동 의원이다. 근데 이런 뭐 전화들도 오가고 했다 그래요. 그게 오히려 조금 역풍을 맞은 게 아닌가 싶고 상대적으로 이제 심재철, 김재원 조는 신선함은 없는데 그리고, 합쳐서 8선이에요. 그리고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또 친박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예. 지난 이제 국정농단 사건에 뭐 과거에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도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분인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이른바 이제 황심에 대한 반발 그 표심이 실린 것도 있고 다른 하나 그와 직결된 문제가 물갈이론이잖아요. 이런 게. 예. 지금 황교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초선 50%, 아까 지금 우리 현역 50%에 가야겠다. 물갈이 가능할 수 있다 예. 이 얘기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그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 표심이 좀 실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른바 이제 경륜, 대여 투쟁 경험 이런 걸로 봤을 때 심재철, 김재원 조가 상대적으로 다른 팀에 비해서 좀 안정감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그 당내 평가가 실려서 1차에서부터 뭐 사실상 그 승부가 갈렸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결선 가니까 더더욱 힘이 실리게 된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아마 황교안 대표 체제하고 이 신임 원내 지도부 체제하고 이후에 이게 무리 없이 화학적으로 잘 결합을 할지 아니면 공천이나 이런 당내 문제를 앞두고서 충돌하는 양상을 빚을지 뭐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언하겠다 이런 표현까지도 썼던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쨌든 강하게 물갈이를 함으로써 본인 측근들을 이제 그 개혁을 이렇게 뭐 이슈를 선점을 해서 본인들의 가까운 사람들을 많이 앉히려고 할 테고 기존에 있던 의원들은 어쨌든 이건 너무한 것 아니오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심재철 의원 쪽으로 좀 힘이 쏠릴 테고 이것이 이제 누가 어떤 식으로 이제 조율을 할지도 굉장히 관건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물갈이라는 게 단지 그 사람을 바꾼다 그래서 예. 내지는 그 사람 교체의 비율을 높인다 그래서 예. 물갈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예, 이제 예. 혁신의 의미가 담겨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에 황교안 리더십이 보인 것은 고비고비 때마다 이른바 이제 강경투쟁. 예. 뭐 이제 또 앞으로 저 장애로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른바 이제 뭐 3대 적폐 뭐 등등 해가지고 예. 3대 뭐 적폐 등등 해서. 그래서 근데 혁신의 면모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혁신이 없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첫 영입을 시도했던 인물. 뭐 지금 이제 기억조차 가물가물해졌는데. 박찬주 전 대장. 네, 박찬주 전 대장, 뭐 또 이진숙 전 MBC 사장. 그 첫 영입은 사실상 실패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상 실패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슈가 안 되는 거기서부터 이게 혁신과는 좀 동떨어진 면모를 보여서 과연 저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물갈이가 의도하는 바가 뭐냐? 저게 혁신을 명분으로 결국에는
기존의 자유한국당 그 의원들을 쳐내고 이른바 이제 친황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려는 그런 공천의 명분을 지금부터 쌓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당내에서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선거법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막판 조율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지금 네. 들려오고 있어요. 네. 선거법이. 그리고 오늘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SNS에 어제군요. 문재인 정부 올해 말로 끝이 난다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범이 되지 말라.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선거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떤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시나요? 선거법은 뭐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선거법 그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아예 들어오질 않죠, 논의에서 지금. 그리고 나머지 이제 4+1 채널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225대 75의 준연동형 예. 이 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과반 이제 통과 의석을 확보하려면 지역구 숫자를 너무 줄이면 안 된다. 예. 이게 이제 민주당이나 다른 호남계 정당들에서 문제 제기가 돼서 대략 250대 50 정도로 조정하는 것까지 근접했습니다. 물론 이제 정의당은 250대 50은 좀 곤란하다. 네. 240대 60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250대 50 정도로까지는 이 의견이 모아져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준연동형에 손을 대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의중이에요. 예. 그래서 연동률을 낮추든 아니면 뭐 캡을 씌운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50석 중에 25석은 연동형으로 뽑고 나머지 이제 25석은 기존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같은 병립형으로 뽑겠다. 이 안을 그 넌지시 그 민주당이 테이블에 얹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이고, 근데 민주당이 이제 그런 안을 제출하는 그 명분은 이래야 자유한국당과 합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유한국당과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합의가 가능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건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빌미로 어떻게 보면 연동률에 손을 대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다른 모종의 어떤 의도가 있다. 네, 다른 정당들은 인식하고 있고 뭐 다른 것보다 그거죠. 민주당이 일정한 비례대표 의석 확보 가능성을 손에 쥐어야 영입도 하고 전략 공천도 하고 예. 이해찬 대표가 이제 선거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텐데 지금 50석의 준연동형으로는 거기에 충분한 그런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마음이 다르다고 민주당 마음이 좀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가 어제 중대한 결심을 할 수가 있다. 민주당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근데 중대한 결심이란 게 그러면 심 대표의 결심이란 건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건가요? 일단 정의당은 그 지금 민주당에서 자꾸 뒷걸음치고 있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250대 50으로 지금 225에서 75 안에서 250대 50으로 후퇴한 것도 예. 너무나 큰 후퇴인데 거기서 100% 연동형도 아니고 지금 제도가 예. 50% 연동형 한 거를 더 후퇴시키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선거제 개혁의 취지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선거법 협상에서 정의당은 빠지겠다 그러면 빠지겠다. 그러면 자유한국당과 합의해서 민자당 선거법으로 처리해라. 라는 민자당 게 선거법으로. 민주당 자유한국당 선거법으로 처리해라라는 게 저희 의견이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 안으로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시도하겠다면 정의당은 그 선거법 합의에 이 동참할 의사가 전혀 없고요. 정의당이 그러면은 만약에 더 그런 안들이 나온다면 빠질 가능성도 지금. 네, 저희는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리고 아마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지금 손학규 대표 체제의 바른미래당도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민자당 선거법이 되는 거죠. 민자당, 추억의 민자당이네요. 네. 예, 92년도에 있었던. 그러니까 민주당이 명분을 잃고 실리를 택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이제 정치적 명분이라는 게 정치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걸 잃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정의당에서는 어느 분이 지금 그거에 대해 협상을 지금 선거법은 윤소아 원내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윤소아 원내대표가 하고 계세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좀 다른 얘기를 해볼 텐데 어제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자, 그 총선 지지에 대해서 그 여론 지지에 대해서 지금 뭐 얘기를 했는데 보수 야당 심판이 48.2% 내년 총선은 그러니까 프레임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정부 심판이 41.2%예요. 이거는 지금 내년에 총선에 굉장히 큰 뭐 어떤 뭐 판을 짜는데 좀 이해를 도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거는 지금? 근데 저 여론조사는 기존 여론조사와 이 추세적으로 비교해 볼 때 정부 여당 심판 답변이 굉장히 올라간 여론조사입니다. 아, 굉장히 올라간 건가요? 기존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보수 야당 심판 답변 비중이 훨씬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유재수 사건, 조국 전 장관 논란 때부터 시작해서 뭐 유재수 뭐 이 감찰 무마 사건, 또 최근 들어서 뭐 울산시장 관련된 뭐 함영수사 사건,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정부 여당에게 굉장히 악재가 되고 또 검찰발 어떻게 보면 이 정부 여당을 겨냥한 수사가 여론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 정부 여당 심판론에 대한 답변이 높아진 거고 총선이 가까워지면 저 응답 비중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뭘 잘해서가 아니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강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절대로 지지하지 않을 정당 이 질문을 물어보면 자유한국당을 응답하는 비중이 다른 정당을 응답하는 비중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60%가 그게 뭐 한때 75%까지 갔다가 좀 떨어져서 60%. 그만큼 이제 비호감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언제나 총선은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의 장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정권의 부담이나 악재가 되는 그런 어떤 그 검찰발 수사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총선 표심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경제 상황이에요. 경제 상황.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이 전혀 녹록치가 않고 대외 경제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일본과의 수출 갈등 과정에서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실적이 좀 둔화되는 측면도 있고 또 일본과의 그런 수출 갈등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있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들의 지금 경제 상황에 그렇게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 앞두고서 그 이른바 이제 경제 심판론 같은 게 더해지면 더더욱 정부 여당 심판론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정부 여당이 별로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 정부 여당 심판론이 강해지지만 그 표가 자유한국당에 또 가기는 약간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유동성이 굉장히 큰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른바 이제 정치적 제3지대라고 하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져 있는 상황이고 더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응답층이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그렇군요. 근데 과거에 이제 국민의당이 그 틈을 파고들어서 그것과 이제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 두 가지를 가지고서 정당 득표율에서 민주당을 앞지르는 이제 그런 선거 결과를 냈는데 근데 과거에 이제 국민의당이 지금 완전히 뭐 그 풍비박산이 났잖아요. 그렇죠. 한쪽은 뭐 바른미래당으로 한쪽은 뭐 새로운 뭐 변혁이라는 당으로 대한신당으로 그래서 아마 호남 유권자들을 포함해서 국민의당을 굉장히 지지했던 중도층 유권자들도 어디 표줄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 여론조사 추이를 놓고서 야 여전히 이 보수야당에 대한 심판론이 높구나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괴멸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에는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 아까 전에 그 여론조사 그래프가 있었는데 48%하고 41%인데 48%가 크기가 41%보다 약간 작다라고 여기 댓글에서 여러분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 그래프로만 보면은 41.2가 거의 50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꿨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제작진에서 저희가 뭐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음모론은 지금 의장님이 지금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건 사과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 정당 지지율 보면은 대략 뭐 이게 워낙 이제 변동성이 많기는 하지만은 지금 정당 지지율을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비례대표 의석의 배분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만약에 지금 선거법이 그대로 250, 50% 준연동 통과된다고 본다라면. 그러면 일단 그 정의당이 상당히 약진하겠죠. 교섭단체 이상의 지지율을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높고 20석 가까이 그러니까 넘죠. 지역구까지 20석 포함을 넘게. 해서 예를 들어서 10%를 얻었다. 예. 그러면 이제 30석인데
예. 30석의 준연동형이 적용되니까는 15석까지는 15석이죠. 의석이 나오는 거고 15%를 얻으면은 21~2석이나 3석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또 그렇게 되면 이제 큰 정당들이 얻는 비례대표가 사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표 방지 심리도 역사표 방지 심리죠. 과거에는 이제 소수 정당을 대상으로 사표 방지 심리가 불었는데 큰 정당이 정당 득표를 얻는 게 일종의 사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표 방지 심리가 불어서 정의당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그 변혁 신당이나 혹은 뭐 그 호남권의 대한신당이나 이런 이제 이른바 군소정당이라고 하는 데들이 상대적으로 이 50석 중에 의석을 배분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반해서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준연동형 룰에서는 배분받을 의석이 거의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역구 당선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 준연동형으로 한번 계산을 하고 나서 나머지 잔여 의석은 병립형으로 배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병립형 배분에서는 득표율대로니까 거기서는 이제 뭐 민주당, 자유한국당 이런 순서대로 이 배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전망을 좀 해보죠. 일단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 전망이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지지율 전망을 하는데 이번 주에는 정기국회가 끝나고 임시국회가 계속 열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쨌든 이 정세에 가장 영향을 미칠 그 핵심 이슈는 일단 국회가 있고요. 국회. 예. 그다음에 지금 검찰발 이 수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북한 문제가 거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네, 심상치 않습니다. 예, 지금 예. 연말에 뭐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번 내년 총선이 북풍 선거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울 정도로 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가 관건일 텐데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오르기는 어려운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합세거나 좀 떨어지거나 예, 그럴 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여당 지지율도 제가 보기엔 비슷한 추세일 것 같고 그렇다 그래서 무슨 한국당 지지율이 이렇게 오를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럼 다 떨어지면 되지 어디로 가야 왜냐하면 되지? 자유한국당이 어떤 이 정기국회 막판에 이 문제 해결 능력을 보이는가가 관건인데 오늘 지금 이 시점까지 봤을 때는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 때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욕 안 먹으려고 예. 그 비쟁점 법안 통과시킨 것 이외에는 강경투쟁하겠다 지금 계속 그러는 필리버스터도 거예요. 안 하겠다 그랬다가 다시 유보했다가 예. 말을 바꿨죠. 어쨌든. 지금 뭐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또 주말에 또 장애투쟁 나간다고 하고 있고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뭐 크게 지지율을 얻기는 어려운데 아마 얻더라도 반사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과 주고받으면서 그렇고 나머지 정당들도 뭐 크게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별다른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모든 정당이 다 약보합세를 기록할 것이다. 네, 이렇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일주일마다 이거 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내가 아니 한 달 단위로 좀 예측을 해라 이러면 좋은데 이 무슨 퀴즈도 아니고. 예, 이걸 거의 뭐 살라미 예측이에요. 거의 살라미 이렇게 잘라가지고 리얼미터에다가 미리 좀 보내달라고 좀 연락을 하든가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저희가 고생하시는 거 알고 그러는데 저희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박원석의 전망이 저희 그 전체 유튜브 별도로 나누는 클립 중에서 제일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박원석의 전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뢰하는 시청자들과 유튜버 그러니까 국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맞춰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만 그 말미에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뭐 뉴스들 보셨겠지만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용을 안 했어요. 법원이 검찰에. 안 했죠 오늘. 그럼 결국에는 최초의 공소장, 즉 조국 인사청문회가 끝나던 날 기소한 그 공소장에 기초해서 저 재판을 진행하고 아니면은 별도로 기소를 해라 지금 이게 법원의 입장인데 검찰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셈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서둘러서 이걸 사건화 시키려고 하다가 부실한 기소를 했고 법원에 의해서 그게 아주 날카롭게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 문제가 또다시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다음 주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당에는 좀 약간 긍정적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의 전망,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